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시 할게요. 나 진짜 이 친구들 정말 미치겠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말 살려서 가는 방향으로. 아니야. 굉장히 굳이 내가 저는 지난번에 어려서 뭐 누구를 잃을 거예요. 아니었고요. 살려서 가는 쪽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 과학하고 앉아있는 격동 500년의 최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용입니다. 저는 곽재식입니다. 네, 저희가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다시 스튜디오에 모였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 좀 많이 걱정되는데 이제 사실 곽 작가님은 재택근무를 요즘에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처음엔 재택근무에 대해 불평하시던 곽 작가님이 이제 어떻게 회사에 다시 나가야 될지 모를 상황까지 적응되더라고요. 이게 그 묘하게 나라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게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고 직장인들이 출근을 하고 싶어하고 맞죠? 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다. 이게. 근데 정말로 우선에서 얘기했지만 이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병 실제로 걸리신 분들은 그렇죠. 정말로 일상의 소중함을 맞아요. 간절히 느끼시는 느끼실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어린이집이 문을 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뭐 이런 거. 네. 뭔가 이용 기자님은 지금 애들 둘과 집에서 뭔가 이 스트러글 하느라고 볼 때마다 얼굴이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 늘어났다고. 중국에서는 이혼한 부부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그래요? 사실일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좀 잘들 이겨내시기 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사실 지금은 좀 알 수 없는 면이 되게 많잖아요. 저희가 뭐 전문가분이랑 같이 방송도 하고는 했었는데 뭐 이 시점에서 뭐 이게 뭐 언제까지만 참으면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좀 되게 다들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약간 가까운 사람들하고 거리를 좀 벌려야 되고 주변에서 우리 약간 악수하고 뭐 약간 서로 이렇게 이런 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 같은 거가 예전하고 같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스타트랙 인사를 하든지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데몰리션 보셨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 멀리서. 이렇게.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정말 완전히 예전이랑 똑같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 오랜만에 곽 작가님이 새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일주일에 하나씩 내셔야 되는데 요새 뭐 하신다고 그렇게 바쁘신지 책이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세균 박람회. 세균 박람회. 사실 저는 곽재식 작가님의 소설을 간간히 본 적은 있었는데 이분하고 방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는 그 4차 산업혁명 책 있잖아요. 로봇과 살아가는 법.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네네.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분이랑 같이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을 사실 처음 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소설을 그렇게 했었음에도 아무 반응을 사실 공적인 곳에서 받지 못했었는데 팬들만 사보시고 그랬었는데 그 로봇 공화국에서 살아남는 법 그 책을 내가지고 세종도서라고 국가기관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보급해야 될 도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출판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면 되게 경사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몇백 권을 어쨌든 사주니까. 우리 저기 K 박사님 책도 내실 때 거기 선정돼가지고 K 박사님 되게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그 로봇공화국이 살아남는 법이라는 책이 거기 딱 선정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상이나 뭐 이런 거를 하여튼 뭘 글을 써가지고 받아본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소설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소설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그 후로도 이런 교양서 이런 것도 간간히 내게 됐는데 이번에 정말로 공을 들여서 준비한 원고는 무려 재작년에 다 완성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으나 출판사에서 무슨 생각인지 1년여를 묶이면서 계속 책을 안 내고 있다가 상품성에 대한 어떤 막 계속된 회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책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결례를. 2월 달에 급 출시된 세균 박람회. 풀 네임으로 풀 타이틀로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네, 곽재식의 세균 박람회. 사실 제가 손에 있는 세균을 털어서 그런 책은 아니고 그냥 제가 얘기해 주는 혹은 그런 세균에 관한 여러 가지 온갖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뒷표지 너무 예뻐요. 제가 이
이 얘기를 아까 그 로봇공화국 얘기를 왜 꺼냈냐면 저는 사실 작가님 소설 좋아하지만 작가님은 정말 이런 글을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보험 약관도 과학 작가님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아마 작가님이 지금 보험 약관을 안 쓰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사실 다 읽지는 저도 아직 못했고요. 저 워낙 늦게 책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세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꺼낼 수 있는 재밌는 화제들은 다 여기 들어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 것 같고요. 진짜 이 여러 가지 이야기 다 넣었어요. 과거에 세균 이런 게 우리 지구에서 제일 처음 생겨난 생명체 축에 속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부터 네. 좀 약간 좀 황당한 미래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성에 갈 때. 네. 화성은 언젠가는 지구인이 거기 가서 눌러 앉아서 살려면 화성에서 농사도 짓고 뭐 산소도 만들고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럴 때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려면 뭐를 심어야지 산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산소를 뿜어내는 세균 종류 중에 추운 데서 잘 살아남는 거 이런 거를 심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 나아가서 약간 좀 제가 그런 이야기 격돈 500년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좀 한 말씀 드린 적이 좀 있는데 화성 탐사에 대한 무슨 연구 개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뭐 로켓을 만들어서 그렇죠. 뭐 네. 우주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하기 쉽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얼핏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데 언젠가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에서 뭔가 작물을 키운다 혹은 산소를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세균을 뭐를 키워가지고 뭐 퇴비 같은 걸 만들어낼까 산소를 만들어낼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라면 뭐 웬만한 학교 실험실에서 그냥 할 수 있죠. 뭐 대충 냉장고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온도 적당히 맞춰놓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죠. 우리도 당장 할 수 있는 종류의 실험이에요. 그런 걸로 제안서를 실제로 쓰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뭐 그런 류의 이야기라든가 원래는 정말 사실은 진짜 닥치는 대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최대한 꾸려가지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책이 원래 내용이 훨씬 더 많았는데 네. 출판사에서 너무 두꺼운 책은 안 팔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책을 좀 쳐냈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네. 뭔가 이야기가 더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슬며시 끝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한 10세 찍으면 감독판 나오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요즘에 바이러스 검사할 때 PCR로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PCR이 뭐의 약자죠? PCR?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들었는데 저희 다.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맞아요. 뭐 그런 거 약자일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어떤 유전 물질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그런 형태를 갖는 유전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그거하고 똑같은 물질이 대량으로 복제돼서 막 생겨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 물질을 잡아내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은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희한한 그런 약을 거기다 타는 거예요. 근데 그 희한한 약은 온도가 한 72도C 정도일 때 활발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이런 이상한 약을 어디서 뽑아냈을까요? 어디서 찾아냈을까요? 이게 세균. 이게 세균에서 뽑아낸 물질이에요. 세균에서 뽑아낸 물질. 근데 이 세균은 그럼 어디서 살았겠어요? 뭐 온천? 진짜요? 72도 정도 온도가 되는 그런 데서 사는 세균일 거예요. 그럼 온천이겠구나 진짜. 온천도 아니고 어디서 뽑아낸 거냐면 그 바다에 심해 열수공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바다 밑에서 그 온천처럼 뜨거운 물 솟아나는데 거기서 살던 세균이 갖고 있던 물질을 뽑아내가지고 그거를 이용하고 했더니 이렇게 유전 물질을 막 복제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그게 나중에는 이런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데도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네. 저희가 아무리 타임아웃이 없는 방송이라고 하지만 이 책에 대해서 더 말하면 조금 불안할 것 같고 요새 그 사실 책 안 팔린다고 정말 걱정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안 좋기도 하고 한데 사실 이제 또 사람들 만날 일이 좀 줄어드니까 한편으로는 좀 책 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책을 쓰거나 그런 시즌에 좀 한 번쯤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물론 저처럼 이제 책을 주로 이제 이동 중에 많이 읽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독서량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저희 그 공중파 라디오 하시잖아요. 네. 약간 배신감을 느꼈는데. 네, 그렇죠. 저 이렇게 칼같이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었나?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KBS 1라디오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20분경에 생방송 주말 정보쇼라는 프로그램을 주말 생방송 정보쇼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제가 곽재식의 과학수다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시간을 칼같이 맞추는 묘기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약간 못다한 이야기 이런 것들 좀 하거든요. 우리 세균 박람회 책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잘렸던 거 뭐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토요일마다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보통 웬만한 유튜브는 요 정도로 그냥 한 에피소드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한 달 분인 것 같은데요, 이거. 우리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 얘기하면서 나이팅게일의 첫 번째 업적이 나올 때까지 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있죠. 네. 항상.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아니 아닐걸요. 아니 네. 업적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네. 많은 그렇죠.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이제 그 자가격리나 집에 계속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할 일 없으실까 봐 약간 요새 좀 뭐랄까 시간을 그렇게 칼같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약간 느슨한 생각으로 제작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또 이렇게까지 말하면 어디까지 가는지 오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성부터 따져볼까요? 이름부터 따져볼까요? 글쎄요. 성부터. 네. 근데 나이팅게일이라는 새가 있는데 새가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새가 먼저겠죠? 그래요? 네, 뭐 새가 먼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일단 조류가 진화가 완료. 네, 아무래도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희귀한 새는 아니거든요. 뭐 그 이야기 모르시나요? 그 나이팅게일이 무슨 독약을 먹고 어쩌고 모르는데요. 그 이야기가 아니던가? 중국에서 나이팅게일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였던가. 네. 좀 상관없지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아버지는 윌리엄 쇼어예요. 쇼어? 이상하죠? 네. 성이 다르네. 이상하죠. 아버지가 윌리엄 쇼어로 태어났는데 네. 인생을 살다가 윌리엄 쇼어의 어머니 그러니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할머니 할머니의 친척 아저씨인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손 가문 중에 조선시대 분인 같은 이런 느낌인데 이 시대 조선시대였죠. 19세기 초니까. 갑자기 분위기 19세기 초나 18세기 말일 수도 있겠네요. 네. 피터 나이팅게일이라는 사람이 가문에 남자 자식이 없는 거예요. 양자 같구나. 이 가문의 이름을 나이팅게일 가문을 이어갈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던 중에 나 제사밥 먹어야겠다. 뭐 제사를 지내진 않았겠죠? 영국이니까.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윌리엄 쇼어라는 이 친척이 이제 자기의 친척 조카뻘 내는 친척하고 결혼한 이런 사돈 집안의 사람이죠. 네. 이 사람이 좀 총명해 보이고 똘똘해 보이고 그랬었나 봐요. 둘이 좀 잘 통하고 그래서 네가 나이팅게일이라는 이 성씨를 이어 내려간다면 내 재산과 영지와 뭐 이런 것도 다 물려주마. 가야죠. 그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윌리엄 쇼어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친척 아저씨의 성을 따라가고 그 유산도 받아가면서 갑부가 되고 이름도 윌리엄 나이팅게일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양자 가면 보통 제사만 받아오지 않나? 저희 증조 할아버지인가 고조 할아버지인가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이란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그 성 같은 집에 양자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촌한테 양자 가는 그런 게 많은데 성을 바꾼다. 교묘하네요. 또 그 생각은 제가 이거 조사를 하면서 그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1820년 5월 12일 날 태어났는데 1820년. 1820년에 태어난 한국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으로 유명한 이하응입니다. 이분이 양자 요거 하나로 그러네요. 양자로 나라를 먹으신 분이죠. 그러네요. 나라를 먹으신 분이죠. 그래서 흥선대원군하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동갑이다. 네, 동갑이고 뭔가 비슷한 역사가 있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버지하고. 네네네.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 없겠죠. 약간 궁금하긴 한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흥선대원군보다 생일이 조금 빠릅니다. 하지 마 진짜. 그래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누나인가요? 약간 누나다. 약간 흥선대원군보다는 약간 누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도 이제 얘기해야죠. 아까 지금 성 얘기를 했으니까. 플로렌스. 왜 플로렌스 무슨 뜻이죠? 영어 단어로? 영국 사람이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지방 아니에요? 피렌체. 피렌체를 영어로는 플로렌스라고 하죠. 그런 거 뭐 있죠? 이탈리아 지명 중에 또 영어로. 로마를 롬이라고 하고. 그렇죠. 뭐 토리노를 튜린이라고. 그런 거 몇 개 있죠, 그죠? 피렌체를 플로렌스라고 합니다. 윌리엄 나이팅게일 아버지가 또 어머니와 같이 유럽 각지를 여행하던 중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들렀을 무렵에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태어난 거예요. 여행 중에. 그래서 네 이름은 플로렌스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올해 겨울에 피렌체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큰 성당 앞
보면은 앞에 그 나이팅게일에 뭐라고 해야 되지?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이 두오모 대성당 앞에 있나요, 설마? 두오모는 아니고? 아니고요. 더 이름 지금 당장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그쪽은 그거보다 작은 규모인데 거기 그래서 제가 좀 이상했거든요. 왜냐면 이태리 사람이 아닌데 왜 이 사람이 이게 여기 있었을까? 이름 때문에 그냥 약간 뭐 말하자면 뭐 홍보 대사 이런 거였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태어났었구나. 거기서. 되게 특이한 센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식을 뭐 예를 들어 여행하다 나가 뭐 대만 여행하다 김가오슝 뭐 이렇게 짓거나 아니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 친구가 네. 아빠가 도쿄로 출장 간 사이에 아기가 나와가지고 동경인 애가 있어요. 진짜요? 네네 이동경. 그런 경우가 있구나. 네네네. 그 최불암 선생님, 네. 배우 최불암 선생님 네. 본명이 따로 계신데 이름을 이제 아예 호적의 상에서 이름을 바꾸신 건 아니고 이름을 딴 이름으로 바꿔 지을 때 뭐를 할까라고 하다가 네. 그 서울의 동북 쪽에 가면 불암산이라고 멋있는 산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산을 따신 거구나. 불암산의 그거 이름 따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언뜻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서 최불암 선생님 말씀하신 거를 들어본 바로는 네네. 불암산처럼 이렇게 튼튼한 어떤 이런 기계가 있는 튼튼하고 굳건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호적하고는 상관없이 약간 예명 비슷하게 불암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 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나이팅게일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네. 네. 그다지요. 뭐 굳이 네. 예.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피렌체에서 1820년 5월 12일 날 태어나셨는데 피렌체는 생각을 해보면 1820년하고 지금하고 풍경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특히 고시가지 쪽은. 그래서 있어요. 지금 아마 이탈리아 여행 가시기는 좀 뭐 힘드실 텐데 피렌체에 가서 지금 보는 그 풍경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버지 어머니가 여행 관광을 하시면서 보셨던 풍경 그리고 어쩌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태어나자마자 봤던 풍경 그 풍경 그대로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산타크로체요. 지금 생각났어. 성당 이름인가요? 네네. 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굉장한 갑부 집안의 엘리자베스 나이팅게일 이름이 그러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역시 갑부 집안 출신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양자 비슷하게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갑부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 갑부보다 더 갑부 집안 분이셨다 그래요. 어머니 쪽이. 그래서 어머니 쪽이 더 상류층 집안이고 좀 묘한 것은 약간 살짝 아마 앞부분만 좀 얘기해야지. 그래 아버지께서도 갑부시고 어머니께서 갑부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재산도 많고 풍족하게 살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뭐 광산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재련소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광산에서 캔 거를 팔고 캔 거에서 이제 뭐 금속을 뽑아내서 그것도 팔고 납재련소 이런 거 갖고 계셨다 그래요. 그래서 납 뭐 이런 거 수은 뭐 이런 거 뽑아다가 팔고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뭐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막 들어오면서 그냥 좀 부자가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19세기 한참 또 산업혁명이 또 극을 달리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막 돈이 펑펑 벌리던 시대에 영국인의 갑부 사업가 이런 분이셨는데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에도 입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치안판사 이런 것도 하시고 나이팅게일 아버지가 정치를 하다가 좀 망하시는데 재산은 다 안 날려먹고 그냥 정치계에서 약간 쫓겨남 내지는 은퇴를 빨리 한 약간 이런 거를 당하시는데 그 이야기도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나이팅게일의 삶하고는 너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혹시 너무 궁금하시면 윌리엄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영국에서 정치하다 망했는가 그 이야기도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말씀만 드리고 어린 시절에는 나이팅게일이 나중에 그 이제 간호학 뭐 이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간호학의 창시자. 나중에 이제 간호사가 되려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간호사 되려고 훈련을 받으니까 원서를 써서 합격을 해야지 그런 뭐 훈련을 받으려는 그런 기관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서에서 자기소개서를 쓴 게 남아 있어요. 진짜요? 사실 이제 유명해지면 이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모두가 잊고 싶어하는 그 기억. 자기소개서가 천하에 다 공개가 돼가지고 나이팅게일의 삶을 추적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나이팅게일에 관한 책 중에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 걸로는 김창희라는 분이 쓰신 이분 스스로도 간호사이신 분이신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저희 팀 격동에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책을 한 권 보내주시겠다라고 해가지고 감사히 책을 돈 안 주고 사서 보게 됐었는데 책 내용이 괜찮습니다. 무난합니다. 우리가
웬만히 찾을 수 있는 나이팅게일에 대한 널리 알려진 자료들은 다 좀 이렇게 집대성해 놓은 그런 책이기 때문에 의외로 나이팅게일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의외로 나이팅게일에 대한 한국어로 된 무슨 전기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네, 백위의 천사 뭐 이런 거. 뭐 네. 어린이용 뭐 위인전 이런 거 그림. 외에는 거의 없어요. 네. 뭐 만화로 보는 나이팅게일 뭐 이런 거 외에 거의 없는데 이 책이 굉장히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그 외에 팀 코티스라는 이분이 작가가 쓰신 이분이 쓴 책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다룬 책은 아니고 그 크림 전쟁 전반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언론과 크림 전쟁의 관계에 대해서 다룬 책인데 나이팅게일 이야기도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좀 좋은 자료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이 김창희 간호사 선생님 이분이 쓰신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평전 여기에 바로 그 나이팅게일이 쓴 자기소개서가 거의 대부분이 다 옮겨져서 실려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나이팅게일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회고를 하고 있냐면 어릴 때 약간 병약했던 사람으로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어릴 때는 진짜 많이 아팠다. 네, 네. 그 전기에도 그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병약.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는 그 다음에 하지만 전 그 약한 몸을 운동으로 극복했습니다. 뭐 이런. 6살 때는 정말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런 자기소개서의 그런 느낌을 위해서였는지 네. 12살 때까지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손마디가 너무 아팠는지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글씨 쓰는 걸 배우지를 못했다. 12살 때까지.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아팠다는 뜻이겠죠. 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나 그런 대인관계 같은 걸 굉장히 싫어했다. 어릴 때는. 그런 아주 어린 시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무슨 활동적으로 거듭났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자소서에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안 이어지고 네. 그 느낌으로 말씀드리자면 갑부집 따님이시기 때문에 네. 가정교사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가정교사하고는 굉장히 안 맞았다고 해요. 뭔가 이 서로 간의 관계가 가정교사가 너무 가혹했던 기억 뭐 이런 게 머릿속에 항상 남아 있고 가정교사가 이제 그 영미권에는 그런 거 많죠. 뭐 잘못했을 때 너는 이제 외출 금지야. 뭐 이런 거 많죠. 네, 네. 그런 걸 너무 가혹하게 해가지고 진짜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반항심만 생겼다는 류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가정교사가 어릴 때 가르쳐 주신 가정교사가 나간 다음에는 아버지가 그 갑부집 양자로 갑부가 되시고 더 갑부와 결혼을 해서 더더욱 갑부가 되신 네. 아버지께서 본인한테 이제 직접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한 몇 년 동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네.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열정을 얻게 됐다라고 자기소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어린 시절의 좋은 그런 거 기억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네. 그럴 법하죠. 만약에 어떤 갑부집에 정말로 끔찍히 귀하게 여기는 딸이 있는데 뭔가 이렇게 좋은 게 있어서 재밌는 게 있어서 막 가르쳐주면 굉장히 잘 알아먹고 딱 기대할 만한 질문을 또 막 해가지고 알려주면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면서 뭐 알아듣고 이러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딸에게 온갖 걸 또 다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들뜨겠습니까? 네. 그런 좋은 부녀 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 글쓰기 뭐 이런 거 고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익혔던 것 같고 수학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약간 그런 어린이용 위인전 그런 쪽에서 좀 나오는 이야기로는 어떤 게 있냐면 이거 어느 정도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집안이니까 이분 집들이 되게 다 이제 저택에서 사시거든요. 네.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 되냐면 주 거주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나이팅게일 이 집 사람들이. 엠블리라는 곳에 이제 저택이 하나가 있고 리허스트라는 곳에 저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런던에서 살 수 있는 또 집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진짜 부자였군요. 그래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분이 최고 부자인가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분이 좀 더 부자였을까요? 우장춘 박사님 사위가 일단 가장 부자인 것 같고. 네네네. 주인공 중에는 제일 부자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렇죠. 재산으로만 따지면 뭐 현금 환원성 이런 걸로만 따지면 그런데 로잘린드 플랭클린 집안도 굉장한 갑부였죠.
근데 그래요? 이분은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검소하게 사셨어요. 검소하게. 네. 아버지 때부터 굉장히 검소하게. 이분도 막 엄청나게 바쁘고 뭐 무슨 친척 중에 뭐 팔레스타인 총독이 있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분도. 그래서 무진장 이분도 어마어마하신 집안 출신인데. 근데 막 계절마다 저택을 받고 살고 뭐 이러진 않으셨다는 거죠. 검소하게 사셨거든요. 네네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아버지 어머니는 검소하게 사시진 않으셨어요. 네. 정치도 하시고 하셨다 그러니까 네. 망한 이야기 참 재밌는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엠블리, 리어스트, 런던 세 군데 집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형태의 저택 생활을 하셨는지 단적으로 짐작을 하시려면 뭘 말씀드리면 딱 느끼실 수 있냐면 이 엠블리하고 리허스트의 저택이 지금도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엠블리에서 나이팅게일 가족들이 살던 이 저택은 지금 학교로 변해 있습니다. 이분이 사시는 네네네. 와닿네요. 네, 지금도 알겠네요.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분 학교에는 뭐 이렇게 동상 같은 거 아마 있겠죠. 있겠죠. 네. 그 정도의 갑부집에서 사시는 분인데, 네. 그래서 당연히 뭐 옆에 농장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그런 말씀 그 자기 소개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나는 정말 그렇게 갑부집에서 딸로 자라나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정말 몰랐다. 그런 집에서 살다 보면 근처를 다 돌아다 봐도 우리 가족하고 우리 집에서 사는 하인 이런 사람들 외에는 그 외부 사람을 아무도 안 만나고도 한참 동안 살 수가 있고 근처에 사람 자체가 웬만히 말 타고 많이 가지 않은 다음에 사람 자체를 만나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기 땅이 넓거니와 그렇게 살았거니와 나이팅게일이 직접 쓴 표현으로는 뭐가 있냐면 19세기 영국 영화에서 쓴 관용 표현이었는지 나이팅게일이 직접 자신을 그렇게 묘사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목화가 뭔지 옷감이 뭔지도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목화라는 식물을 심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씨가 열리면 그거 씨에서 이 보들보들한 부분만을 뽑아가지고 그걸로 씨를 짜고 씨를 엮어서 천을 만들어야지 이제 옷감이 되는 거잖아요. 벼가 뭔지 쌀이 뭔지 모르는 이 사람들과 벼가 뭔지 밥이 뭔지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자기소개서에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어릴 때에 전기에 많이 언급되던 일화라는 게 뭐냐면 자기 농장이 있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처에 이제 양치기에 목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치기 목동. 그러니까 그럼 양치기 개도 있었겠죠? 양을 치는 개가 있었겠죠. 양치기 개가 있었는데 양치기 개가 무슨 사고가 났는지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대요. 다리 부러져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개가. 그래가지고 그 양치는 사람들이 이 개가 이렇게 되면 이 개는 이제 곧 죽을 거다. 너무 지금 괴로워하니까 이거는 뭐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야 되겠다. 총으로 쏴버리려고 했대요. 아니 뭐 독약을 먹이든지 그러려고 했대요. 왠지 모르겠지만 제 고정관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을 배경으로 한 순정만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꼭 이렇게 동물이 다쳤는데 뭐 누군가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쏴버려야 돼라고 하면 주인공 그 여자 주인공이 나타나가지고 안 돼. 보살펴주면 뭐 낫고 이런 게 꼭 나옵니다. 그거를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근데 그렇게 뭐 정성으로 간호해 줬다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개를 데리고 정말로 그런 다친 거를 치료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목사님한테 데려가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니까 이거 골절이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나을 것 같다라고 의학적 지식에 입각을 해가지고 그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어린 나이팅게일하고 뚝딱뚝 해가지고 개를 뭐 이렇게 부목 같은 걸 대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개가 잘 나았다. 뭐 이런 일화가 있는데 저 얘기가 사실 어린 시절에 본 나이팅게일 전기 중에는 제일 되게 많이 강조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기억나요. 목사님한테 갔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이팅게일의 어떤 저는 그 사파가 기억나요. 그 나이팅게일 전기 어린이 전기에서 봤던 간호에 대한 기질 뭐 이런 걸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실려 있는 일화인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나쁠 건 없겠죠. 그렇죠, 뭐. 그런데 순정 만화 같은 데서 워낙 많이 인용 그 비슷한 에피소드가 좀 많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좀 당시에 갑부집 딸들에게는 좀 자주 있었던 일들 아닌가. 동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갑부집 딸들에게는 흔히 있던 일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봅니다. 물론 뭐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갑부집 딸에 비해서는 간호사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죠. 그래서 뭐 걔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뭐 왜 그래요? 저런 거 데려오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는 분보다야 그렇죠. 좀 더 간호사의 기질이 좀 엿보인다라고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렇게 주로 가정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면서 자라났고 문학과 수학을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다.
문학도 특히 외국 문학 이런 쪽에 좀 심취를 할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나중에 엄청나게 유명해지거든요. 영국 여성을 대표하는 어떤 영웅 막 이런 걸로 엄청나게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에서 약간 좀 그 신화적인 막 이런 이야기도 영국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신문 기사 같은 데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과장돼서 쓰인 걸 보면 나이팅게일은 자기 집에 꽂혀 있는 그런 문서에 있는 모든 외국어를 다 알았다. 그런 식의 과장된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과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웬만히 외국어에 어쨌거나 재능은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뭐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보면 뭐 그런 사람들도 왕왕 있잖아요. 태어나서 뭐 근처 30km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평생을 살았으며 영어와 라틴어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줄 몰라서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팅게일은 그런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외국어에도 굉장히 외국 여행도 많이 했고 뭐 참전도 하셨으니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나이팅게일이 병약했다. 그다음에 어린 시절에 커서는 의외로 별로 아닌데 어린 시절에 사람 만나는 거를 싫어했다라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약간 좀 그 요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20세기 사람들이 좀 말 지어내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돌리는 이야기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 사실은 뭐 장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재미삼아 한번 말씀드리자 보면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체를 많이 운영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사업체 중에 모자를 만드는 사업체가 있었거든요. 모자 재벌이었군요. 모자? 머리에 쓴 모자. 문어발식 재벌. 그런데 그 모자 만드는 그 뭐 가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공을 하려다 보면 19세기의 영국 유형에 따르는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수은을 사용해서 모자를 만들어서 가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수은에 대해서 조금 중독이 되거든요. 모자 만드는 사람들, 모자 파는 사람들이, 모자를 매일 만지고 다루고 하는 사람들이. 근데 수은 중독이 약하게 되면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영국 19세기 영국 영어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매드 해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시간, 뭐 모자쟁이, 약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자장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도 나오죠. 굉장히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모자 쓰고 나오는 이상한 뭐 유령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것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게 다 그런 배경이 있는 거군요.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아마도 나이팅게일이 그런 근처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마주하면서 살았으니까 약하게 납중독이나 수은 중독이 된 것이 아닐까? 아버지가 납광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나이팅게일 중공업 뭐 이런 거 그렇겠죠 정말. 그러니까 약하게 납중독이나 수은 중독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병약했고 뼈마디가 아팠고 그리고 성격도 약간 이상해져가지고 어린 사람들을 만나는 걸 너무 싫어하게 되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런 가십성 이야기 같은 것이 있기는 한데 뭐 이걸 그렇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흥미롭긴 하네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에는 나이팅게일이 성장한 후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정력적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좀 대비되기 때문에 무엇일까라는 그런 걸 아픈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 본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어떤 각성, 자신의 인격의 대대적인 변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좋은 표현이 있나요? 진화?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 저기 데미안에서 나오는 그런 거 뭐죠? 아래에서 뭐 깨어 나오는 거 뭐 그런 거. 하여튼 뭐 그런 거의 계기를 자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1837년에 자기 나이팅게일 일기장도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사람들 일기장도 다 파가지고 연기를 했거든요. 1837년에 나이팅게일 일기를 보면 신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17살, 만 17살에 자기가 신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되게 좀 카톨릭 집안인가요? 카톨릭 집안 아니고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하죠. 그쪽에 갑부 집안이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인데 나이팅게일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보다 유독 좀 독실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은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1837년에 일기장에 나온 것을 보면 신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나이팅게일아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런 뭔가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와중에 맞아라면서 뭔가 깨달음이 마음속에서 피어났다거나 뭐 그런 거가 있었겠죠. 어떤 종류의 부름이죠? 무슨 부름이냐? 너의 소명은
불쌍한 사람들 돕는 것이다. 아 진짜요? 오. 되게 정확하게 해주기도 하는구나. 근데 뭐 어떻게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도우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얘기 안 해도 네,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학자로 성공하는 것이다라든가 네. 뭐 너는 뭐 대영 제국의 선봉에서 세계를 정복해라 뭐 이런 거를 소명으로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리고 갑부집 딸이니까 뭔가 거기에 어울리는 소명을 줬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예. 해적왕이 되거라. 그런 해적왕. 무슨 말이야? 그런데 그게 네.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거라라는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이런 병든 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그 강한 어떤 이끌림 이런 것을 그냥 종교적인 배경 하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교회 같은 데서 설교를 듣다가 네. 뭐 그런 목사님이 해주시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이 갑자기 마음속에 팍 파고 들어와가지고 성경 구절에서 뭐 그런 어떤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속으로 막 후벼파면서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감격을 받았다는 뭐 이런 순간이었을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신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신이 나에게 어떤 소명을 일깨워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투신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일기장에 쓴 거 외에도 여러 차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철이 들 듯한 그런 시기, 청소년기의 끝 무렵 이쯤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거하고 좀 연관이 깊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런 어떤 봉사라든가 자선 뭐 이런 쪽에 확 특히 자기가 이제 뭐 자선이 갑부집 사람이니까 자선이라고 하면 그냥 돈만 내는 자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몸을 투신하겠다라는 헌신과. 생각을 확 하게 됩니다. 1838년에는 상관이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38년에는 찰스 디킨스의 그러니까 이 나이팅게일이 처음으로 자기 소명을 자각한 네. 이 이후에 한 3번 정도 더 이런 충격적인 계기가 있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는 역시 잘 모르는데 1837년에서 한 해가 지난 1838년 이해에 찰스 디킨스가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명작 소설을 발표를 합니다. 찰스 디킨스의 두 번째 소설인데 그쵸. 찰스 디킨스는 소설 두 번째 만 이런 소설인데 그런데 진짜 이래야지 대작가가 되나 봐요. 올리버 트위스트도 내용이 그 19세기에 네, 유럽 네. 그 영국에서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그렇죠. 예. 고통받는 빈자의 현실을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한테 파고드는 이야기로 올리버 트위스트의 진짜 어떤 가치는 그런 빈자의 삶을 조명하는 이야기지만 그렇다고 뭐 빈자라서 괴로워서 죽겠다, 비참한 삶, 악마 같다 뭐 이런 내용만 줄줄이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희로애락 속에서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19세기 기생충. 그런 느낌으로. 그럴 수 있죠. 정말로. 네. 그러니까 디킨스가 살짝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넓게 조명을 하잖아요. 막 이제 뭐 이게 뒷골목 끝부터 막 네. 이쪽까지 되게 뭐랄까 무대를 넓게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서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처럼 만약에 되게 좋은 조건에서 살았던 사람이 자기 부에 대해서 조금 부끄러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책을 보면. 그런 영국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이팅게일이 그것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디킨스 책을 보고 감명을 해서 소명 의식을 느끼게 됐는지는 몰라도 그 분위기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로 영국이 강대국으로서 자본주의 속에서 극도로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잠깐만 이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아? 사회에 문제 있는 부분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아라는 인식이 확 피어오르던 그런 인식을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올리버 트위스트와 나이팅게일의 각성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이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청년기로 막 접어들 무렵에 한 번쯤 언급해 볼 만한 이야기로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이때가 되니까 이제 17살, 18살 이때로 넘어가게 되니까 영국의 이런 갑부집 딸이기 때문에 갑부집 딸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죠? 갑부집 딸이기 때문에 네. 사교계 데뷔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데뷔 텐트. 그렇죠. 데뷔 성의 데뷔. 그렇죠. 예. 나이팅게일은 사교계 데뷔 후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요. 네. 네. 이 무렵쯤에 대해서 이제 성격도 약간 좀 활달하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성격으로 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나이팅게일의 페이스에 좀 말려 들어가게 되는 듯한. 그리고 좀 이렇게 사람을 놀리는 말이나 어떤 풍자적인 말, 이렇게 콕 찔러서 말하는 말 이런 거를 좀 잘하는 듯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농담 같은 것도 좀 잘하고, 네. 남을 좀 비웃기도 좀 잘하고. 근데 그런 거 잘못하면 되게 밑살맞은데 되게 잘했나 그걸 보네요. 잘하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책을 많이 읽으면 어느 나이가 되면 그런 사람이 좀 되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저는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성격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나오냐면 사람이 좀 고집이 있고 완강한 면이 있으면서도 말을 해보면 굉장히 재치가 넘쳐가지고 약간 좀 빨려들게 되는 그런 식의 사람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은 조금은 좀 냉소적인 듯한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너야 왜 이렇게 매사에 냉소적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본인이 온몸을 내던져서 병자들을 돕는 일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네. 네. 그런 인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교계 데뷔 이후에 나이팅게일에게 청혼을 하는 남정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그런 갑부집 아들들이 네. 나이팅게일에게 어디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접근할까요? 19세기의 그런 갑부집 아들들은 뭐 차나 한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영국이니까 홍차나 한잔 어디 새로 들어온 인도에서 새로 들어온 홍차나 한잔 하여튼 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거기도 좀 있는데 딱지 맞은 사람 이야기 딱지 맞았지만 친구로 30년 후까지 우정을 유지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난 거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나이팅게일한테 청혼했다가 갑부집 아들들이니까. 딴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들 나중에 정치계에 거물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언급해볼 만한 인물로는 헨리 니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니콜슨? 예, 이 사람은 수학을 가르쳐주는 가정교사였어요. 원래는 나이팅게일에게. 나이팅게일이 1840년에 수학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 수학교사가 찾아온 것인지 뭔가 이런저런 가정교사가 들어오는 사이에서 나이팅게일이 수학이 심취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팅게일이 이때 회고한 이야기를 보면 그때 좀 이렇게 좀 더 수준 높은 수학을 이렇게 배우고 있으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만은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기분을 느꼈다. 뭐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입시 위주로 교육을 하지 않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이죠. 그렇죠. 네. 그랬다고 하는데 수학을 가르쳐주러 온 사람이 헨리 니콜슨이었는데 남자인데 그렇게 하다가 나이팅게일한테 정이 든 거예요. 푹 빠져요. 그래서 나이팅게일하고 결혼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막 마음에 들려고 별별 이렇게 온갖 그런 작전을 다 펼치고 하는데 나이팅게일한테 시체말로 차였죠. 차였는데 여기에서 뒷이야기로 사람들이 어떤 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냐면 헨리 니콜슨의 여자 남매 중에 언니인지 그러니까 누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여동생인 것 같은데 대충 감을 보면 여동생인 것 같은데 마리앤 니콜슨이라는 헨리 니콜슨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앤 니콜슨하고 나이팅게일하고 엄청나게 친했어요. 굉장히 친했어요. 네. 그래요? 네,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굉장히 친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이팅게일 동성애자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리앤 니콜슨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끝까지 안 했죠. 나이팅게일 결혼 안 했죠. 네, 맞아요. 결혼 안 했는데 마리앤 니콜슨 그러다가 좀 이따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 헨리 니콜슨이 나이팅게일에게 빠져든 것이 나이팅게일이 마리앤 니콜슨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헨리 니콜슨을 빨아들인 것이다. 꼬득에서 이렇게 더 친해지게 만든 다음에 디아블로 약간 이런 종류의 영화가 생각난다. 아니, 여동생하고 친해지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분 초기 생애가 굉장히 그 창작자들한테 뭔가 이렇게 많은 영감을 주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팅게일 동성애자설은 뭐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마리앤 니콜슨 이분하고 특별히 좀 가까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리앤 니콜슨 결혼하면서 이제 떠났다. 하여튼 뭐 따로 이제 살림 차려서 살게 되니까 나이팅게일이 실망해가지고 뭐 헨리 니콜슨한테도 더 매정하게 찼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 이야기도 있기도 한데. 사실 여자 대부분 인생에 있어서 저 기간에 그러니까 뭔가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여자친구, 동성 친구인 경우는 되게 흔하잖아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반론도 있습니다. 반론도. 나이팅게일 동성애자설은 좀 섣부른 이야기다. 왜냐하면 나이팅게일 지금 시대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21세기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나이팅게일 동성애자설이. 그래서 이것은 나이팅게일이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개혁적인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리한 도전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이팅게일의 적수나 비판자들도 영국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도 나이팅게일의 비판 중에는 먹히는 것들이 있고 아직 그 많은 노력 중에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어때요? 뭐
팀격도 아닙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사람 보는 것도 오래간만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팅게일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오래 살다가 그냥 장수했어요. 나이팅게일이 살다가 세상을 떴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전형적이긴 한데 뭐 고양이 키우고 뭐 애완동물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살다가 또 여성 운동 이런 것에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여성 투표권 운동도 초창기부터 굉장히 지지했었고 네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파들이 약간 이게 인신공격의 일환으로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팅게일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럴 때 약간 욕처럼 나이팅게일 어떤 사람인지 알아? 사실은 동성애자였어라는 것을 약간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만들어내서 소문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의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의심이나 막 약간 비난을 되게 많이 받기는 했잖아요. 전문적으로 쟤는 그렇죠, 남자 그렇죠. 싫어하는 애들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미묘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것도 사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러겠네요. 정말 어떤 창작력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살짝 이제 통과를 하고 조금씩 이제 업적의 방향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1844년경에 그러니까 이제 한 24살 정도,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25살 정도쯤 됐을 시기죠. 그러니까 청혼하겠다는 사람들을 이제 많이 물리치고. 근데 대학 다니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주로 정규 교육을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이분. 다 가정주사들이 네, 이분 평생 정규 교육을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 갑부집이죠. 평생 정규 교육을 아무것도 안 받으셨어요. 네, 교수가 우리 집에 와야지 무슨 대학을 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있어요. 정말 그 좋은 점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병원이라는 것이 현대의 이런 느낌으로 탄생한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엔 주치의가 왔다 갔다 했지. 옛날에는 의사가 찾아오는 거였어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약방 같은 게 좀 있고 의사가 집에 찾아오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근대 이후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인데 병원은 집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의사를 부를 수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어서 가는 곳으로 유럽에서는 탄생한 게 병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 나이팅게일의 시기에 점차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어렸을 때만 해도 가난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고 부유한 사람들은 의사를 부르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당시 그 낮은 위생관념으로 그 환자들 모아놓으면 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 쪽에서도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의 어떤 그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한 그 시점 전후로 그런데 눈을 뜬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삶하고 나의 삶은 진짜 뭔가 완전 역전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마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844년에 좀 그런 생각이 구체화가 됐던 것 같아요. 병든 사람을 돌본다. 간호사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깊이 빠지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이제 중반 정도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되는 것은 어떤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족들한테 내비쳤더니 나이팅게일이 나중에 회고하면서 쓴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아요. 마치 식모가 되겠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 반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인물 세계사에서 인터넷에서 나이팅게일을 검색을 해보면 나이팅게일에 대한 짧은 이제 일대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튼 스트레이치인가 하는 작가분이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요 대목의 전기를 쓰면서 했던 말이 짧게 인용이 돼 있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때 당시 나이팅게일의 어머니가 그런 거를 듣고 나이팅게일이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듣고 또 나이팅게일이 굉장히 강하게 그 주장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 어머니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뭐 예를 들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제가 좀 지원해서 얘기를 하자면 울면서 친구에게 들어가기 전에는 친구에게 혹은 친척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나이팅게일 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도대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오리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오리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다가 백조가 한 마리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리튼 그 정신에 뭔가 우아함이 있다는 건 엄마도 인정하신 걸까요? 리튼 스트레이치란 이 전기 작가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러나 이 집에서 태어난 자식은 백조가 아니라 독수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기질을 하고 비춰보면 독수리가 좀 더 어울립니다. 사실 이런 병자들을 돌본다는 생각에 좀 더 깊이 빠지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릴 때 그 아팠던 경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쪽으로 더 생각이 기울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이 20대쯤에 10대 말쯤 이쯤에 역시 또 해외 여행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탈리아 뭐 이런 아름다운 프랑스 아름다운 곳들을 많이 돌아본 해외 여행들을 많이 하는데 해외 여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인스타그램이 없으니까 나이팅게일이 해외 여행을 하면서 느낀 바 감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써놨다고 해요. 수첩 같은 데다가. 사실은 일기죠 그런 거는. 원래 그런 걸 잘 적는 분이시군요. 역시 그것도 다 조사돼서 공개돼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개돼서 조사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특이한 문화가 있고 이 나라의 건물은 이런 게 좀 특이하고 그런 게 굉장히 세밀하게 잘 조사돼 있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뭐 인스타에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릴 때도 꼭 그렇게 안 쓸 필요 없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뭐 멋진데 사진 한 장 찍고 오늘은 슬픔의 한 컷 뭐 이러고 그냥 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또 반대로 막 어떤 같은 블로그를 운영을 해도 그렇게 안 하고 막 굉장히 길게 세밀하게 무슨 여행 안내 책자처럼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나이팅게일은 후자 쪽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식으로 유럽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것저것을 보다가 부유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빈자의 삶도 보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간호에 대해 또 빠져들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계기로 들 수 있는 사건이 조금 덜 중요한 거하고 더 중요한 거하고 뭐 어떻게 비중을 평가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뭐 각자 평가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1847년에 있었던 일하고 1851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1847년에 있었던 일은 로마에 놀러 갔다가 역시 로마를 여행하다가 시드니 허버트하고 엘리자베스 허버트였던가 하여튼 허버트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는데 아마도 대충 짐작해 보기로는 부인 쪽하고 먼저 조금 친해졌다가 나중에는 그 남편 쪽하고도 굉장히 친해진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특히 남편 쪽하고는 뭔가 종교적으로 잘 통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때 19세기 당시에 그 영국 성공회 교도들의 어떤 종교적으로 잘 통했다는 게 어떤 느낌일지 뭐 좀 떠오르는 바 있으신가요? 나도 이혼을 지지해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신혼여행 때 만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네네네. 이혼을 지지해는 아니었었고. 네네. 근데 친해졌대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부유한 당신도 영국인이시 그런 거 외국 영화에 보면 또 많이 나오잖아요. 당신도 혹시 영국인이세요? 뭐 영국인들끼리 여기에 만나 아가사 크리스티 추리 소설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해외 휴양지에서 만나보면 꼭 영국인들끼리 한 4명 모이고 외국인 한 2사람 있고 뭐 살인 사건 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많은데 그렇죠. 되게 버릇없는 미국인 하나 나오고 그런 식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친해지는데 거의 평생의 친구가 됩니다. 나중에 금가기도 하는데 되게 친해집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허버트가 영국에서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뭐 전쟁 장관도 뭐 됐다가 말았다가 하고 정계의 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때 활약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그러겠구나. 그래서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하는 사람들은 나이팅게일은 못 모르는 사람이고 의욕만 앞섰던 사람인데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라 가지고 연줄이 좋아서 괜히 그런 사람들 주목을 받는 위치로 뛰쳐나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847년에 있었던 중요한 계기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 좀 이따 전쟁이 터지면 내가 저 사람들의 끈을 이용해서 영웅이 돼야지 이런 생각 전혀 못했겠죠. 그죠? 네, 당연히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중요한 이 시기의 계기가 20대 이제 후반으로 점점 넘어가던 시기인데 1851년에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라는 곳에 있는 카이저스베르트라는 그 병원 같은 곳에 가게 됩니다. 병원 같은 곳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이제 병원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처음에는 또 명성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이곳이. 그래서 이제 찾아가게 됐는데 이곳이 이제 그 루터파
신교 계통이죠. 우리나라에 이제 루터파가 너무 없어가지고 없죠. 우리나라에 루터파 교회가 네. 없어가지고 뭐 우리나라에 뭐 어떤 것이다라고 설명하기가 좀 곤란한데 독일에는 아직도 루터파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루터파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병원인데 그 병원의 간호사 양성 제도가 체계적으로 좀 잘 돼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이팅게일이 거기에서 나도 그러면 간호사 훈련을 받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그때 그 자소서를 쓴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여기에 들어가려고 썼던 거예요. 심지어 독일어로? 독일어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영어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독일의 카이저스베르트 병원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간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제 최초의 어떤 기관 교육이잖아요. 최초의 기관 네. 교육이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탈리아 여행했다고 했는데 이 당시에는 통일 이탈리아가 아니지 않아요? 통일 사르데나 뭐 이런 19세기 중반 정도니까 아직 통일 안 됐겠죠 아마. 네. 아직 통일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과는 많이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아직 보불 전쟁도 일어나기 전쯤일 것 같으니까. 네, 보불 전쟁보다 앞서죠 그런 전쟁. 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곳에서 간호 교육을 받는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의 간호사 교육 같은 것을 해주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몇 년 이런 식으로. 그런 체계적인 프로그래밍이긴 했지만 전문 지식을 충분히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한 1년 정도 교육을 받거든요. 이것이 나이팅게일이 뭔가 외부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부입니다. 평생을 돌아봐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이팅게일이 뭐 간호사 이런 쪽에서 엄청난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고 간호학의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많이 존경을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양반이 체계적으로 의학 교육이나 간호사로서 교육을 받은 거는 독일에 가가지고 1년 자기소개서 내고 한 1년 정도 배운 게 이게 다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어떤 정규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간호사가 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긴 있을 때인가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점인데 그 이야기를 뭐 말씀해 주신 김에 좀 하죠. 이 시대까지만 해도 간호사라는 직업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긴 지금도 인식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시대에 동양으로 살짝 건너오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였겠죠. 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에 의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의녀. 네. 의녀는 원래 처음에 조선시대에 의녀를 뽑을 때 의녀를 왜 뽑았냐면 의사들이 진료를 해야 되는데 성리학의 나라기 때문에 남녀가 유별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남녀가 유별하다고 해가지고 그 남자 의사가 여성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아니고 조선왕조 실록에 나와있던 기록을 보면 네네. 여성들이 남자 의사한테 다가가는 것을 너무 꺼린다는 거예요. 특히 양반집 자제들이. 그래서 그런 틈을 메우기 위해서 여성 의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녀를 양성한다는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거든요. 조선 시대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런데 의녀를 그래서 어디서 뽑았느냐? 관청에 소송되어 있는 노비들 중에서 뽑았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초기의 의녀들은 100% 노비였습니다. 맞아. 그 대장금에 보면요, 장금이가 의녀가 되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그 시험 보러 모이는데 좋은 집안에서 오는 게 아니죠. 대부분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의녀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비, 의녀는 노비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노비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연산군 시대 이후로는 잔치를 한다 뭐 이렇게 할 때 기생이 부족하면 의녀도 좀 동원하고 네. 그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조선시대에 굳어 있을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던 것이 조선시대의 문화였는데 그렇게 의녀라는 여성 의료업 종사자라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확립되어 있던 나라도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양에서의 어떤 그런 간호사 간호 인력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인식이 별로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간호사라고 하면 그냥 허드렛 일 해주는 어떤 조수 정도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별로.
그러던 와중에 이 카이저스 베르트 이 병원이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거기서 좀 더 탈피해가지고 간호사를 교육을 하고 길러내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 기관의 특이했던 점이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는 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기본적으로 있었다였을 뿐이지 뭔가 그것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개발돼서 전문 지식을 주는 의료 지식을 주기 위한 그런 식으로 고도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른 곳에서는 그조차도 없었을 뿐이지. 간호사라고 하면 그냥 저기 시대는 이 시대부터 한 20년 지난 후의 일입니다만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이런 걸 보면 간호사라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여성들이 와갖고 저도 돕겠습니다 하고 하면 그냥 간호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들 많이 생각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좀 허드렛 일 하는 사람 전문 지식 없이 허드렛 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카이저스 베르트 병원 요쪽에서 좀 그것만은 아니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간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부 좀 갖고 있었던 것이고 나이팅게일이 거기에 감명을 받아서 그걸 배운 거죠. 네. 간호의 역사 이런 책을 좀 살펴보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산업혁명보다도 르네상스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 나이팅게일 이전까지를 간호의 암흑 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것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댓글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학술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르네상스 이전에는 종교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라든가 병을 치료하는 이런 것이 종교하고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호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수녀라든가 그런 종교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어느 정도의 지위도 보장이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도 받고 있고 업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병을 치료하는 수녀다라는 식으로 전문화도 되는 경향이 중세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면서 교회가 온갖 일을 다 하는 그런 문화가 슬쩍 없어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민간이 뭔가 주축이 돼서 하는 게 확 발전해 나가면서 그런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술을 위해서 살아남았지만 그런 간호 인력에 대한 인식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에 따르면 르네상스부터 나이팅게일까지를 간호의 암흑기라고 보는 이론에 따르면 얼마나 진지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그런 시대의 말기에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종교 단체에서 간호 교육을 하는 이런 거를 접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도입하고 퍼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카이저스 베르트 여기에서 아까 그 김창희라는 간호사 선생님이 쓰신 그 평전에 보면 이 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너무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셨나 봐요. 건강이 좀 나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병원에서 좀 요양을 하셔야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 가톨릭 쪽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머물면서 몸조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이제 여기에 들어간 거죠. 머물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 종교 시설에서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됩니다. 특히 파리에 있는 이 가톨릭 단체에 있는 이 자선 간호단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교 분리? 의술과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이런 체계가 있었다고 해요. 가톨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꼭 가톨릭에 뭐 이렇게 투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면 우리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이런 체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좀 감명을 받은 측면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간호 교육도 한번 받아보고 또 다른 여러 나라의 그런 간호 체계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본 다음에 드디어 1853년에 런던에 있는 주로 여성들을 위한 자선 요양소 같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주로 이제 좀 그 저소득층을 빈자층을 위한 그런 병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좀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간호 인력을 좀 더 확충하고 보충하기 위해서 뭐 이런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그 기회를 붙잡아가지고 조건을 하나 걸어가지고 여기를 간호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도 쓸 수 있게 해주면 야 여기서 진짜 열심히 일해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30대 초반 정도겠죠. 이때 이리악 런던에 있는 이 자선 요양소 이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직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진짜요? 그- 정말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예습을 했는데 이해 전쟁 나지 않나요? 이해 전쟁이 안 나죠. 이 아, 다음 그래요? 해 전쟁이 나죠. 네, 그렇군요. 이해 근데 이게 좀 오묘해요. 그러니까 딱 어떤 적절한 지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떤 사람이 네. 1년 어디서 간호에 맞아요. 대해서 공부하고 와가지고 유럽에서 1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쵸. 내가 유럽에서 최신을 배워왔어. 이렇게 네. 하면서 웬만한 병원에 가가지고 내가 이 병원의 간호 업무를 관장하겠다라고 하면 절대 안 뭔 되죠. 이상한 사람이냐라고 네. 생각할 거예요. 아무리 뭐 네. 자기 집안에 네. 거대한 배경이 있다라고 해도 네. 사실 저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돈을 약간 갖고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이 제 들긴 생각에는 했는데. 네. 들어간 다음에 아마 아버지께서 투자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해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네. 나이팅게일이 이렇게 간호에 투신하겠다고 했을 때 나이팅게일 어머니가 정말 이해를 못했고 왜 이런 짓을 하려고 하겠느냐. 너 돈 많이 있는 풍족한 집안에서 뭐 복에 겨워서 이상한 거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그게 달해가지고 이제는 남들이 안 해보는 거 하려고 하다가 다들 기피하는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뭔 짓이냐라는 이런 식으로 되게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셨고 네. 나이팅게일 언니가 있었거든요. 네. 나이팅게일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언니 이분도 어머니 편에 들어서 야 플로렌스야 이게 뭔 짓이냐 정신 차려라 이런 식의 입장을 많이 취했다 그래요. 네. 근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그나마 먼저 이해해 주신 분이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부터 점점 차례로 전향됐다고. 이게 또 그 좀 친밀한 부녀 관계에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순정 만화 같은 거 보면 저는 뭐 무슨 록밴드를 하겠어요. 네, 뭐 이렇게 네. 하면 네. 어머니는 뭐 여자애가 무슨 록밴드를 한다고 그래. 그럼 너 뭐 친구들하고 모여서 나쁜 짓 하려고 네. 그런 길로 빠지기 십상이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아버지가 그래도 네 음악을 들어보니까 좋더구나.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기타를 하나 사다 쓱 이렇게 방에 밀어. 전형적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조금 네. 낡았지만 연습하기엔 손색 없을 거야. 그렇게 해서 일약 병원의 책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것이 당시로서는 또 크게 이상하지도 않은 것이 이때는 간호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별로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 수 전문직으로서 있겠다. 어떤 소양이 뛰어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대충 보니까 이때 또 이 19세기 영국이지 않습니까? 네. 딱 보니까 당신이 좀 계급상으로 아. 자산상으로 볼 때 19세기 영국에서는 그런 거 아세요? 19세기 영국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내느냐, 돈을 네.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표권이 막 달라지고 이렇거든요. 네. 그때 장교들 진급하려면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런 시기다 보니까 딱 예. 보고 저 사람 좀 부유층이고 사회 지도층 같으니까 뭐 네가 뭐 책임자 해도 되겠네. 네. 약간 이런 느낌에서도 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네. 물론 그런 든든한 배경이 없었다면 그렇다고 해서 런던 시내에 병원의 일약 책임자로 가기가 쉬웠겠습니까마는 네. 심지어 몇 년 전에 친해졌던 이 허버트 정치인이 된 이 허버트 쪽에서 또 좀 주선을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쪽에 그런 배경이 없었다면 설마 쉽게 책임자가 될 수 있었겠냐마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책임자가 되면 또 저 사람은 어디서 굴러온 낙하산이야라고까지 하는 분위기는 또 좀 아니었다. 라는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무렵에 아마 이 병원을 맡기보다 조금 더 앞선 무렵이었을 거예요. 이 무렵에 나이팅게일이 생애 처음으로 책을 한 권 내게 됩니다. 수필집을 내는데요. 네. 수필집을 내는데 책 제목이 카산드라라는 책이에요. 카산드라. 카산드라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카산드라. 일단 뭔가 카산드라 누구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예언을 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고. 네. 여성 예언자잖아요. 네. 그죠? 카산드라 책 내용이 뭐냐면 여성들이 가정에만 투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여성이여 깨어나라가 중심 주제인 책입니다. 수필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페미니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책이죠. 네. 그런데 왜 제목을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자의 말은 흘려듣는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좀 먹히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그래도 이야기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목 붙인 거죠. 너희가 듣지 않을 내 옳은 소리 들어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그렇지만 카산드라라는 이 책이 또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여성들이 가정에만 너무
충직하고 가정의 일을 모든 것으로 다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여성이 좀 종교를 중시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종교에 귀의하는 거 이런 것은 남성의 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성도 좀 종교에 귀의하는 거 이런 걸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네. 이런 것이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활발히 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는 약간 거리가 가까운 듯 하면서도 좀 먼 듯한 약간 이런 책입니다. 근데 네네네. 원래 약간 그 본인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이 음. 당시에 자기 어떤 직업적 소명이라는 게 그 종교하고 그렇게 완전 떨어져 있는 느낌도 좀 아니거든요. 이 시대에 많이 가까웠죠. 네, 보케이션 약간 그런 느낌으로 네, 음. 얘기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런던에 있는 이 병원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군데서 배워온 거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개혁을 하는데 요게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런 상류층에서 배경이 든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유명해집니다. 요즘도 뭐 이런 그쵸. 경향은 좀 볼 수 네, 있죠. 네. 예. 같은 일을 해도 좀 이렇게 네. 배경이 좋은 분이 일을 하셔가지고 네. 하면 소문이 좀 더 빨리 나는 이런 게 요즘도 있죠. 네. 그래서 소문이 좀 빨리 나게 됩니다. 소문이. 네.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이라는 그런 사람이 간호 뭐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해보겠다고 요즘에 갑자기 나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간호라는 게 그렇게 전문적인 일인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타게 됐습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지 한 1년 정도 만에 뭐 인터뷰 이런 것도 좀 하지 않았을까요? 뭐 나이팅게일 여사를 만나다 뭐 이러면서 예. 그러다가 1854년에 드디어 나이팅게일의 인생을 바꿔놓은 나이팅게일의 이름을 영원히 역사에 새겨지게 한 바로 그 전쟁이 발발합니다. 네. 이 전쟁이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어마어마하고 막 굉장한 것 같지만 사실 이 전쟁도 한 2년 정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의 그 긴 나이팅게일 되게 90살까지 장수하셨는데 그 인생에서 한 2년 기간이에요. 전쟁과 관련된 그것으로는. 네. 그런데 이 2년간의 일로 불후의 업적으로 영원히 칭송받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신기하고 재밌는 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은 비판적인 느낌으로 본다면 언론하고의 그런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 이 전쟁이가 그 인터넷에 여러 전쟁 막 이렇게 자료 검색해 보면 그 병사들의 사진이 찍혀 있는 거의 첫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고. 네, 그래서 병사들이 뭐 참호에서 뭐 앉아서 밥 먹는 모습 뭐 이런 게 처음으로 찍혀요. 이 다음 전쟁이 이제 남북 전쟁에서 그런 사진이 있고 이 전까지는 제 기억엔 없어요. 그래서 크림 전쟁, 네. 크림 전쟁이 발발하죠.